자, 안녕하세요. 주영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네요. 그동안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수업 준비 때문에 좀 시간이 없었어요. 주영쌤 사회탐구 교실 오늘 사회문화 같이 또 공부를 해봐요. 오늘은 이제 몇 가지 할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필요한 태도, 연구 태도가 있어요. 크게 연구 태도로는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성찰적 태도라고 하는데 성찰한다는 것은 성자가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 성이 살펴본다. 즉 뭐를 살펴보느냐? 자, 살펴볼 때 우리가 일단은 내가 연구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연구자로서 연구 절차나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의미, 우리가 보통 이면에 담긴, 그러니까 다른 면에 담긴 숨겨진 의미, 보통 행간을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숨겨진 의미를 내가 어떻게 잘 살펴볼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성찰적 태도예요. 그다음 두 번째 객관적 태도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연구자가 자신의 어떤 가치나 편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을 배제하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가 객관적 태도라고 합니다. 즉, 특히 객관적 태도할 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요. 누구 입장이냐면 제3자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연구자가 제3자의 입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만 바라보는 태도,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 태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연구자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에 개입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태도라고 하면 객관적 태도입니다. 개방적 태도는 쉬워요. 요거는 비판을 허용하는 겁니다. 비판 허용.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해서 나온 연구 결과가 그것이 반드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즉 잠정적인 진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허용하고 또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도 허용할 수 있는 거, 이게 개방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상대주의적 태도는 보통 친구들이 많이 알아요. 상대주의적 태도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내 입장이 아니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그 사회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태도는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게 그거예요. 가치 중립, 가치 개입.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가치 중립, 가치 개입은 어디서 우리가 가치를 중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서 가치를 개입을 시켜야 될까를 보는 건데요. 이건 연구 과정에서 봅니다. 자, 특히 우리 연구 과정 하면은 양적 연구가 있어요. 자, 양적 연구 방법에서 양적 연구를 하는 과정, 즉 양적 연구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의 가치를 개입하고 어느 부분의 가치를 중립을 시킬 것인지를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 연구 과정 대충 쭉 읊어볼까요, 한번?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연구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주제를 선정했으면 그 다음에 할 것이 가설을 설정하겠죠. 가설 설정.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연구 설계를 할 거예요. 연구 설계. 특히 연구 설계할 때 뭐 하는지 아시죠? 그거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연구 설계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할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 요거. 네.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거. 요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연구 설계가 들어가요. 뭐 연구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고 연구 방법은 어떻게 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그 다음은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자료 분석.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가설을 검증을 하겠죠.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이 나와요. 결론 도출. 그리고 이제 요 나온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연구 결과 활용으로 갑니다.
자, 이 순서대로 우리가 보통 양적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연구 과정 이 안에서 어디서 가치가 중립을 지키고 어디서 가치가 개입을 시켜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먼저 주제는 어떻게 정하냐? 주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죠? 내 마음이니까 여기서는 뭘 한다? 가치를 우리가 개입시켜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한 다음에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 들어가겠죠. 아마도 이런 주제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신의 가치가 개입이 돼요. 그리고 연구 설계,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쓰고 어떻게 분석할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가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가치가 개입이 됩니다.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고요, 분석하고요, 검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요 단계, 요 4개에서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연구 결과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뭐를 지켜야 된다? 가치 중립입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을 꼭 지켜야 되는 단계예요. 그 다음 마지막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건 역시 가치가 개입이 되어도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윤리가 있는데 이거 연구 윤리는 사실은 공부하실 때 약간 이거는 언어 영역 문제 푸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원칙인지 아니면 이건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 원칙인지 아니면 연구 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윤리 원칙인지 그런 거 정도만 구분하실 정도만 된다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연구 윤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거 많이 나와요. 연구 대상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 대상자가 아무래도 사회문화 현상 연구 대상자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 등을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지. 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연구 대상자 관련된 윤리 원칙 많이 물어보고요. 연구 과정은 이제 그런 거 있죠. 자료를 조작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위조나 변조 이런 거 용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위조하고 변조하고는 다르거든요. 위조한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내가 이제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변조는 있는 자료를 내가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의로 나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자료를 변화시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변조거든요. 그래서 위조를 한 건지 변조를 한 건지 이런 것들 문장 속에서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절을 했는지 또는 부당하게 저자 표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연구 과정은 쉽게 말하면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연구 윤리 원칙들, 그런 거 왜곡하지 말자 이런 거고요.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할 때 그런 연구 결과를 내가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했거나 과장하거나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 네,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연구 윤리는 쉽게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를 할 것이냐 하면요. 짜잔, 잠깐 넘길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앞에가 약간 이제 사회문화 파트에서 공식, 어떤 원리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현상을 볼 겁니다. 사회현상에서 오늘 뭐를 정리할 거냐면요.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할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정리할 게, 자, 오늘 배울 용어가 먼저 사회화가 뭔지를 배울 거예요. 사회화. 이 사회화를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사회화가 뭔지 첫 번째 할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회화를 하는 사회화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사회화 기관. 네. 그 다음은 이 사회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쭉 내려가서 조금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오늘 배울 게 사회화, 사회화 기관, 그 다음에 지위, 역할 이렇게 볼 건데요. 먼저 사회화가 뭔지 먼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회화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화자가 되다는 뜻이에요. 될 화자,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화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학습 또는 습득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학습, 습득 이런 것들이 사회화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화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학습한다, 배운다, 습득, 익힌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사회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사회화가 배우는 거죠. 그럼 배우는 기관. 그러니까 사회화를 배우는 곳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사회화는 뭐냐? 사회화란 내가 이제 인간이 자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내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떤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기능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는 가치나 또는 규범 이런 등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 습득하는 과정, 즉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자,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무난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규범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학습,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평생 공부한다, 평생 배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하면 특징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요. 평생. 쉽게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10대잖아요. 만약에. 그럼 지금 내가 10대였을 때 지금 세상하고요. 내가 60이 되었을 때 세상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는 계속 변할 테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에 뭐 하기 위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사회에서 필요라는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사회화 내용, 자, 배우는 내용은 달라지겠죠. 네. 사회화는 기능이 있어요. 사회화를 어떤 기능을 주냐면 먼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사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우리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내가 사회가 잘 되면 사회생활에 적응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사회생활 적응이 잘 되고요. 그리고 사회화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배워요. 배우면은 뭐를 알게 되느냐?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즉 나를 알아요. 나가 자아잖아요. 나는 자아고요.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자, 사회화가 잘 된 친구들은 사회생활에 적응이 잘 되고요.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돼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화를 잘하게 되면요.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익힐 테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히 어떻게 잘 살아가겠죠. 그래서 사회 통합이 잘 되고요. 일단 사회의 어떤 통합이나 우리 사회 통합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계속 이어가요. 계속 존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도 전승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요. 음악, 미술, 예술 그것보다는 주로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해요. 예를 들면 예절이나 습관 같은 거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규범도 배우거든요. 규범은 법도 규범이지만 도덕도 규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회화가 잘 된 친구들은 그러니까 예절 이런 것도 다 규범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인사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인사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집에서 배웠어요. 규범이에요. 배웠어요. 그러면 그 인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죠? 예절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문화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배웠어요, 내가. 그럼 나도 나의 아이에게 가르치겠죠. 그게 계속 가르치면서 이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화는 문화를 전승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사회화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거 중요해요. 유형. 자, 사회화 유형을 크게 원래는 많은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예기사회화가 있어요. 이 예기사회화는 다른 말로 예비사회화라고도 불러요. 아이고, 글씨가 이상해요. 오랜만에 쓰니까. 네. 그 다음에 제사회화가 있어요. 제사회화. 요 두 가지가 사회화 유형이에요. 예기사회화는 예비라고 해서요. 미리 배우는 거죠.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 쉽게 말하면 예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사회화의 제는요. 이게 다시 제자거든요. 이게 다시예요. 다시. 그러면 사회화가 배우는 거라 그랬죠. 다시 배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먼저 예기사회화부터 살펴보면요. 예기사회화는 이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속하게 될 집단 또는 속하기를 기대하는 거. 언제? 미래에. 자, 미래에 속하기를 내가 소속되기를 기대하거나 또는 속하게 소속되게 되는 속하게 될 집단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집단의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요. 지식이나 규범 이런 것들. 집단의 어떤 뭐 지식도 될 수도 있고 뭐 가치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학습하는 과정. 그래서 포인트가 미리 학습하는 거예요. 미리. 자, 예기니까 예비잖아요. 미리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속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미래에 내가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의 것들을 미리 먼저 배우는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뭘 한다? 우리가 예습을 하는 겁니다. 예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요. 그걸 하죠. 신입생 예비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입생 예비교육 같은 거 대학에서 네, 신입생 예비교육이거나 뭐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뭐 회사를 가더라도 우리가 연수를 받아요. 신입사원 연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예기사회화 또는 예비사회화.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문장 속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예기사회화가 돼요. 왜냐면 내가 간호사라고 하는 나중에 속하게 될 집단이잖아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간호학과에서 간호학을 배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기사회화가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자, 미리 배우는 건데 단 내가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재사회화는 다시 배운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거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말고 변화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재사회화는 기억하실 거. 사회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배우는 과정. 이것을 다시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재사회화예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새롭게 배워야 된다고요. 다시. 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중국어를 꼭 해야 된대요. 근데 나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도 하나의 사회거든요. 회사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는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럼 다시 배우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회사라고 하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재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회화는 반드시 기억할 거 다시입니다. 다시. 새로운 사회, 어떤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다시 배우는 거고요. 예기사회화는 미리 배우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예요, 별표. 그래서 사회화 유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화를 배웠어요. 사회화는 뭐라고 그랬죠?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회화를 학습하는 거니까 어디서 배우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사회화 기관이에요. 즉, 학습하는 곳. 어디서 사회화를 하느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회화 기관은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사회화 기관에 분류하는 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먼저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분류하는 게 먼저 사회화 내용. 그러니까 사회화가 학습이잖아요. 학습하는 내용으로 먼저 분류를 해요. 뭐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1차적 사회화 기간. 길어요. 길어요. 네. 그 다음에 2차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는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해요. 분류하는 거. 자, 그 내용이니까 1차적 사회화 기간에서는 뭐를 배우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요. 기초적인 내용. 주로 어디서 하냐면요. 우리 가정이나 또는 또래 집단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걸 배워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예절이거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다음 2차적 사회화 기간은요. 2차적 사회화 기간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것들, 어떤 전문적이고요. 좀 더 심화된 내용, 어떤 심화된 내용을 배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2차적 사회화 기간은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 그리고 우리 요즘 대중매체 있죠. 뭐 TV 또는 인터넷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건 2차적 사회화 기간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사회화 기간을 1차, 2차 나누는 거는 뭘 가지고 나눈다?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자, 사회화는 학습이라 그랬어요. 자, 학습하는 곳이 사회화 기간이죠. 그럼 학습하는 내용. 자,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느냐,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느냐 해가지고 1차, 2차로 나누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팁이 있는데 무조건 1차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겁니다. 가정이나 또래 집단. 가정. 그 다음에 2차는 요거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목적으로 구분을 해요, 저희가. 설립 목적.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만든 사회화 기간이냐, 이거예요. 자, 이거 중요해요. 목적.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화를 목적으로 세웠느냐 아니면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지만 다른 목적으로 세웠지만 사회화도 같이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먼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세운 것을 저희가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불러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사회화를 같이 하는 것을 저희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요거예요. 공식적 사회화 기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공식적으로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간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회화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사회화는 학습이죠. 그러면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뭐 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전부 다 공식적인 사회화 기간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바로 학교예요. 학교나 또는 우리 여러 다양한 직업훈련소 있죠. 이런 것도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돼요. 또는 뭔가를 가르칠 목적으로 이제 사회화를 목적이니까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면 무조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뭐다? 뭐가 목적이다? 가르칠 목적.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요리학원 있죠? 요리학원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요리학원도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비공식은 뭐다? 이것 빼고 나머지 기타 등등등등등. 자, 비공식은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뭐다? 사회화 역할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어도 사회화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으로는 1차고요. 목적으로는 비공식이다.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 가정이나 또래 집단이 그렇겠죠. 그다음 내용으로는 2차인데 목적은 공식이다. 그러면 학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회화 기간의 역할을 간단하게 잠깐 볼게요.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가정이 있어요. 가정. 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뭐죠? 위에서 내용으로는 1차예요. 1차적 사회화 기간이면서 목적으로는 비공식이죠.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에요. 자, 그럼 가정에서 하는 일은 뭐냐?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를 수행하는 것이 가정이고요. 또는 기초라는 말도 쓰고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원초적 사회화 이런 말도 써요. 원초적 사회화. 기본적인 거. 그리고 가정은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성의 기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속담 나올 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면 가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래 집단 있죠.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은 사실은 친구를 말해요. 동네 친구 있잖아요. 동네 친구. 즉,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래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내용으로는 1차죠. 내용으로는 1차적 사회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뭐를 배우죠? 그 친구 사이에서 어떤 역할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 배워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는 내용으로는 2차예요. 2차적. 그 다음에
목적으로는 공식적이죠. 공식적 사회화기관. 학교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죠? 아무래도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기관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뭐 대중매체? 네, 대중매체는 2차면서 비공식이죠.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적이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특징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쭉 올라가서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 지위하고 역할을 잠깐 볼 건데요.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를 말해요. 위치, 나의 위치. 그리고 지위에는 크게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위는 귀속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 지위가 있어요. 귀속 지위는 귀속, 속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선천적입니다. 선천적. 성취 지위의 성은 이거 이룰 성자거든요.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천적 지위를 말을 해요. 귀속 지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귀속 지위예요. 예를 들면 아들인지 딸인지는 태어날 때 알고 있죠. 그다음 집에서 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도 이미 정해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미 정해지거든요. 그런 것들. 아들인지 딸인지, 뭐 첫 장남인지 차남인지 막내인지 이런 것처럼 나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게 귀속지위고요. 성취지위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 또는 남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 남편은 무슨 지위일까라고 본다면 얘는 성취지위예요. 왜냐면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내는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남편인가요? 아니거든요. 아내나 남편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죠. 즉 엄마, 아빠. 엄마, 아빠도 성취지위예요. 왜? 죄송해요. 중간에 끊겼어요. 왜 끊겼냐면요. 재난 문자가 왔거든요. 아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재난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재난 문자가 날라오면 중간에 동영상이 끊겨요. 그래서 죄송해요. 끊겼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지위 역할. 자, 지위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지위라고 해요. 그래서 지위는 크게 귀속지위, 성취지위 있는데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귀속지위는 선천적, 즉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성취지위는 성, 이룰 성자, 나의 노력이나 어떤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지는 무조건 나의 노력이 들어가, 노력이나 어떤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직업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성취지는. 그래서 얘는 가끔씩은 다른 말로 우리가 업적 지위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업적지에서 업이 직업이거든요. 자신의 직업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업적지위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아까 제가 예를 잠깐 들어드렸죠. 아내, 남편은 무슨 지위냐, 엄마, 아빠는 무슨 지위냐, 전부 다 성취지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내, 남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취지위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있어요. 노인, 청소년. 자, 노인하고 청소년은 무슨 지위일까요? 물어봐요. 내가 노력한다고 노인이 되나요? 내가 노력한다고 노인이 안 되나요? 이거 노력하고 상관없죠? 노력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어떤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노력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본다? 이거는 귀속지위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보통은 직업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성취지위라는 걸 친구들이 잘 알아요. 근데 이거 그러면 장남, 차남은 귀속지위죠. 첫째, 둘째. 그죠?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것들은 귀속지위고요. 대부분 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요. 뭐 반장이 되었다. 또는 뭐 내가 배우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 네, 직업하고 관계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 선생님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성취지위예요.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아내, 남편, 엄마, 아빠는 성취지위라는 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건 귀속지위에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가끔씩 친구들이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배역을 따냈어요. 배역. 우리 배역이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인데 이번에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 뭐 영화에서 맡은 역할, 어떤 드라마에서 맡은 드라마 역할, 배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지위가 아니에요. 요거는 지위가 아닙니다. 영화 배우 또는 연극인 뭐 이런 것들은 지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직업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 영화 배우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배역이거나 내가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지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 각자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에 맞는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을 역할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선 여러분들 단어 구분하셔야 돼요. 역할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할, 행동이란 말이 있어요. 역할, 행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역할, 수행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역할, 갈등이 있어요.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구분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아이고,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역할은 뭐냐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 사회에서 기대되는 행동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역할은 기억하실 거. 뭐에 따른? 자, 지위에 따른 어떤 우리 사회의 기대하는 행동 양식, 뭐 이런 거, 네. 행동 방식, 네.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 방식.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어떤 행동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학생이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뭐를 기대하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걸 기대를 하잖아요. 학생은 지위잖아요. 이 학생이란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동은 공부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죠? 역할은 같죠. 하지만 뭐가 달라요? 역할, 행동, 역할 수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역할, 행동. 자, 역할, 행동은 내가 뭐 한다? 실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실제 역할을 수행하는, 네. 실제로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말해요. 이게 역할, 행동입니다. 글씨가 자꾸 이상해지네요. 오랜만에 쓰니까. 자, 그러면 학생을 예로 들게요. 학생이라는 지위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은 공부예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라는 걸 우리 사회에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뭐가 다르죠? 실제로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는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그럼 뭐를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는 성적이 뚝 떨어지겠죠? 엄마한테 혼나겠죠? 선생님께 야단 듣겠죠? 스스로도 어떡하지? 걱정을 엄청 많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제재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역할, 행동에 따라서 뭐가 주어진다고요? 바로 보상과 제재가 주어져요. 요거 포인트예요. 요거. 자, 역할, 행동을 잘하면 보상, 잘못하면 제재. 기억하셨죠? 역할이 아니라 뭐에 따라 주어진다고요? 역할,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주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우리 사람들은 지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어드리면요. 저는 일단 여자입니다. 여자는 귀속지위, 딸이에요. 귀속지위, 집에서 장녀거든요. 장녀 귀속지예요. 갑자기 제가 TMI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죠. 선생님이에요. 강사예요. 성취지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TMI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지위가 총 4가지네요. 그러면 자, 일단 여자로서 할 일이 있어요. 집에서 딸로서 할 일이 있어요. 첫째 장녀로서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강사로서 할 일이 있죠. 자, 사람들은 지위가 하나가 아니고 대부분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개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개의 지위를 가지면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역할을 한 번에 같이 해야 될 경우 나 뭐부터 해야 되지? 혼란이 오죠. 그게 바로 역할 갈등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역할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거 역할 갈등은 역할의 충돌이에요. 자, 왜 역할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자, 개인은 뭐다? 일단 뭐가 다양해요? 네, 개인은 뭐가 다양해요? 지위가 다양해요. 지위가 다양합니다. 왜?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위에 맞는 뭐도 다양하죠? 역할도 다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뭐가 와요? 역할 갈등이 와요. 기억을 하세요. 자, 개인은 여러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개인은 여러 지위를 동시에 가져요. 여러 지위 동시에. 자, 여러 지위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역할도 다양해져요. 그래서 지위가 다양하니 역할도 다양하고 그 안에서 나 뭐 먼저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역할 갈등이 일어나요. 자, 역할 갈등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아이고, 잠깐요. 화면이, 네, 다시 밝아졌죠? 네. 역할 갈등의 종류가 다양해요. 대부분은 이제 문제가 이게 역할 갈등인지 아니면 단순한 고민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문제의 어떤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크게 우리가 역할 갈등을 두 개로 나누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거 굳이 나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역할 모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 긴장이 있어요. 역할 긴장.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역할 갈등의 종류. 이거 중요해요. 네. 먼저 역할 모순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위가 여러 개죠. 자, 예를 들어서 지위가 A 지위 하나, 그 다음에 지위 B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지위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역할 A 다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역할 B 다시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될지 오는 고민, 갈등. 이게 역할 갈등이에요. 즉, 개인이 두 가지 이상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몇 가지 지위요. 자, 두 가지 이상 지위에서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역할이 요구가 될 때, 이때 오는 갈등이 바로 역할 모순이라고 하는 역할 갈등이에요. 그 다음 역할 긴장은요. 자, 지위 하나예요. A라는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A라는 지위에서 역할을 자, A-라는 역할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 B-도 요구해요. 하나의 지위에서 두 가지 역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게 역할 긴장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의 지위예요. 하나의 지위에서 상반된 역할을 요구해요. 그랬을 때 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역할 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역할 갈등은 역할끼리 충돌이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위예요. 두 가지 이상의 지위가 있건 하나의 지위가 있건 반드시 지위가 나와야 돼요. 그 지위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지 반드시 지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을 요구하면서 생기는 게 역할 갈등입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 지위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갈등의 행동에 따른 갈등만 있으면 그건 역할 갈등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역할 갈등은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지위가 있어야 돼요. 각각의 지위, 두 개 이상의 지위건 하나의 지위건 각각의 지위가 있고요. 그 지위에 따른 어떤 상반된 역할을 요구하면서 생기는 갈등이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특히 역할 갈등을 구분하는 것들이 되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게 이 세 가지 개념, 역할인지, 역할 행동인지, 역할 갈등인지 구분하는 것. 특히 역할 갈등은 정말 역할 갈등인지 단순한 고민인지를 구분을 아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역할 행동인지 역할인지 두 가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역할 행동 같은 경우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보상, 제재. 역할 행동을 잘하면 보상, 못하면 제재가 와요. 네, 되셨나요? 자, 오랜만에 제가 했는데 짜자잔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열심히 올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만약에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뭐 질문이 있거나 또는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요. 제가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요일마다
이렇게 조금씩 강의를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원한다면 네, 시간을 정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문제 푸는 거, 모의고사 문제나 이런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저희 부족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이 중간고사 기간이죠.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한 번의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시험을 또 열심히 잘 이겨내는 것도 내가 성장하는 길이 아닐까요? 기회잖아요. 사람들에게 누구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너무 마음 쓰지는 말고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네.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들. 안녕. 자, 안녕하세요. 주영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네요. 그동안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수업 준비 때문에 좀 시간이 없었어요. 주영쌤 사회탐구 교실 오늘 사회문화 같이 또 공부를 해봐요. 오늘은 이제 몇 가지 할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필요한 태도, 연구 태도가 있어요. 크게 연구 태도로는 4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성찰적 태도라고 하는데 성찰한다는 것은 성자가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성이 살펴본다. 즉 뭐를 살펴보느냐? 자, 살펴볼 때 우리가 일단은 내가 연구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연구자로서 연구 절차나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의미, 우리가 보통 이면에 담긴, 그러니까 다른 면에 담긴 숨겨진 의미, 보통 행간을 잃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숨겨진 의미를 내가 어떻게 잘 살펴볼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성찰적 태도예요. 그다음 두 번째 객관적 태도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연구자가 자신의 어떤 가치나 편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을 배제하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가 객관적 태도라고 합니다. 즉, 특히 객관적 태도할 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요. 누구 입장이냐면 제3자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연구자가 제3자의 입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만 바라보는 태도,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 태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연구자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에 개입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태도라고 하면 객관적 태도입니다. 개방적 태도는 쉬워요. 요거는 비판을 허용하는 겁니다. 비판 허용.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해서 나온 연구 결과가 그것이 반드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즉 잠정적인 진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허용하고 또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도 허용할 수 있는 거, 이게 개방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상대주의적 태도는 보통 친구들이 많이 알아요. 상대주의적 태도는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내 입장이 아니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그 사회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태도는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게 그거예요. 가치 중립,
가치 개입.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가치 중립, 가치 개입은 어디서 우리가 가치를 중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서 가치를 개입을 시켜야 될까를 보는 건데요. 이건 연구 과정에서 봅니다. 자, 특히 우리 연구 과정 하면은 양적 연구가 있어요. 자, 양적 연구 방법에서 양적 연구를 하는 과정, 즉 양적 연구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의 가치를 개입하고 어느 부분의 가치를 중립을 시킬 것인지를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 연구 과정 대충 쭉 읊어볼까요, 한번?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연구 주제 선정. 그 다음에 주제를 선정했으면 그 다음에 할 것이 가설을 설정하겠죠. 가설 설정.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연구 설계를 할 거예요. 연구 설계. 특히 연구 설계할 때 뭐 하는지 아시죠? 그거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연구 설계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할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 요거. 네.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거. 요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연구 설계가 들어가요. 뭐 연구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고 연구 방법은 어떻게 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그 다음은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자료 분석.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이 가설을 검증을 하겠죠.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론이 나와요. 결론 도출. 그리고 이제 요 나온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연구 결과 활용으로 갑니다. 자, 이 순서대로 우리가 보통 양적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연구 과정 이 안에서 어디서 가치가 중립을 지키고 어디서 가치가 개입을 시켜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먼저 주제는 어떻게 정하냐? 주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죠? 내 마음이니까 여기서는 뭘 한다? 가치를 우리가 개입시켜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한 다음에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 들어가겠죠. 아마도 이런 주제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신의 가치가 개입이 돼요. 그리고 연구 설계,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쓰고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가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가치가 개입이 됩니다.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고요, 분석하고요, 검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요 단계, 요 4개에서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면 연구 결과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뭐를 지켜야 된다? 가치 중립입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을 꼭 지켜야 되는 단계예요. 그 다음 마지막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건 역시 가치가 개입이 되어도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윤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윤리가 있는데 이거 연구 윤리는 사실은 공부하실 때 약간 이거는 언어 영역 문제 푸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원칙인지 아니면 이건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 원칙인지 아니면 연구 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윤리 원칙인지 그런 거 정도만 구분하실 정도만 된다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연구 윤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거 많이 나와요. 연구 대상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 대상자가 아무래도 사회문화 현상 연구 대상자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 등을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했는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지. 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연구 대상자 관련된 윤리 원칙 많이 물어보고요. 연구 과정은 이제 그런 거 있죠. 자료를 조작하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위조나 변조 이런 거 용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위조하고 변조하고는 다르거든요. 위조한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내가 이제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변조는 있는 자료를 내가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의로 나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자료를 변화시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변조거든요. 그래서 위조를 한 건지 변조를 한 건지 이런 것들 문장 속에서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표절을 했는지 또는 부당하게 저자 표시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연구 과정은 쉽게 말하면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연구 윤리 원칙들, 뭐 그런 거 왜곡하지 말자 이런 거고요.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할 때 그런 연구 결과를 내가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했거나 과장하거나 뭐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네,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연구 윤리는 네, 쉽게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를 할 것이냐 하면요. 짜잔, 잠깐 넘길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앞에가 약간 이제 사회문화 파트에서 공식, 어떤 원리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현상을 볼 겁니다. 사회현상에서 오늘 뭐를 정리할 거냐면요.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할 건데요. 자, 정리할 게, 먼저 첫 번째 정리할 게, 자, 오늘 배울 먼저 용어가 먼저 사회화가 뭔지를 배울 거예요. 사회화. 이 사회화를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사회화가 뭔지 첫 번째 할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사회화를 하는 사회화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사회화 기관. 네. 그 다음은 이 사회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쭉 내려가서 조금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할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오늘 배울 게 사회화 기관, 그 다음에 지위, 역할 이렇게 볼 건데요. 먼저 사회화가 뭔지 먼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회화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화자가 되다는 뜻이에요. 될 화자,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화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학습 또는 습득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학습, 습득 이런 것들이 사회화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화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학습한다, 배운다, 습득, 익힌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사회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럼 사회화가 배우는 거죠. 그럼 배우는 기관. 그러니까 사회화를 배우는 곳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사회화는 뭐냐? 사회화란 내가 이제 인간이 자라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내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네, 어떤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뭐 지식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기능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는 가치나 또는 규범, 이런 등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 습득하는 과정, 즉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자,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죠.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무난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규범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학습,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평생 공부한다, 평생 배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하면 특징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요. 평생. 쉽게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10대잖아요. 만약에. 그럼 지금 내가 10대였을 때 지금 세상하고요. 내가 60이 되었을 때 세상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는 계속 변할 테니까.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에 뭐 하기 위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사회에서 필요라는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사회화 내용, 자, 배우는 내용은 달라지겠죠. 네. 사회화는 기능이 있어요. 사회화를 어떤 기능을 주냐면 먼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사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죠? 우리가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내가 사회가 잘 되면 사회생활에 적응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사회생활 적응이 잘 되고요. 그리고 사회화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배워요. 배우면은 뭐를 알게 되느냐? 내가 잘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즉 나를 알아요. 나가 자아잖아요. 나는 자아고요.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자, 사회화가 잘 된 친구들은 사회생활에 적응이 잘 되고요.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돼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화를 잘하게 되면요.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익힐 테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당연히 어떻게 잘 살아가겠죠. 그래서 사회 통합이 잘 되고요. 일단 사회 어떤 통합이나 우리 사회 통합이나 또 우리 사회가 계속 이어가요. 계속 존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도 전승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요. 음악, 미술, 예술? 그것보다는 주로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예절이나 습관 같은 거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규범도 배우거든요. 규범은 법도 규범이지만 도덕도 규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회화가 잘 된 친구들은 그러니까 예절 이런 것도 다 규범에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인사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왜냐면 인사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집에서 배웠어요. 규범이에요. 배웠어요. 그러면 그 인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뭐죠? 예절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문화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배웠어요, 내가. 그럼 나도 나의 아이에게 가르치겠죠. 그게 계속 가르치면서 이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화는 문화를 전승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사회화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거 중요해요. 유형. 자, 사회화 유형을 크게 원래는 많은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예기사회화가 있어요. 이 예기사회화는 다른 말로 예비사회화라고도 불러요. 아이고, 글씨가 이상해요. 오랜만에 쓰니까. 네. 그 다음에 제사회화가 있어요. 제사회화. 요 두 가지가 사회화 유형이에요. 예기사회화는 예비라고 해서요. 미리 배우는 거죠.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 쉽게 말하면 예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사회화의 제는요. 이게 다시 제자거든요. 이게 다시예요. 다시. 그러면 사회화가 배우는 거라 그랬죠. 다시 배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먼저 예기사회화부터 살펴보면요. 예기사회화는 이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속하게 될 집단 또는 속하기를 기대하는 거. 언제? 미래에. 자, 미래에 속하기를 내가 소속되기를 기대하거나 또는 속하게 될 집단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집단의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요. 지식이나 규범 이런 것들. 집단의 어떤 뭐 지식도 될 수도 있고 뭐 가치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학습하는 과정. 그래서 포인트가 미리 학습하는 거예요. 미리. 자, 예기니까 예비잖아요. 미리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속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미래에 내가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의 것들을 미리 먼저 배우는 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뭘 한다? 우리가 예습을 하는 겁니다. 예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요. 그걸 하죠. 신입생 예비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입생 예비교육 같은 거 대학에서 신입생 예비교육이거나 뭐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뭐 회사를 가더라도 우리가 연수를 받아요. 신입사원 연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예기사회화 또는 예비사회화.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문장 속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예기사회화가 돼요. 왜냐면 내가 간호사라고 하는 나중에 속하게 될 집단이잖아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간호학과에서 간호학을 배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예기사회화가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 자, 미리 배우는 건데 단 내가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재사회화는 다시 배운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거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말고 변화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재사회화는 기억하실 거. 사회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배우는 과정. 이것을 다시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재사회화예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새롭게 배워야 된다고요. 다시. 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중국어를 꼭 해야 된대요. 근데 나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도 하나의 사회거든요. 회사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는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럼 다시 배우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회사라고 하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재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회화는 반드시 기억할 거 다시입니다. 다시. 새로운 사회, 어떤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다시 배우는 거고요. 얘기사회화는 미리 배우는 거예요.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예요, 별표. 그래서 사회화 유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화를 배웠어요. 사회화는 뭐라고 그랬죠?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회화를 학습하는 거니까 어디서 배우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사회화 기간이에요. 즉, 학습하는 곳. 어디서 사회화를 하느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회화 기간은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사회화 기간에 분류하는 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먼저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분류하는 게 먼저 사회화 내용. 그러니까 사회화가 학습이잖아요. 학습하는 내용으로 먼저 분류를 해요. 뭐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1차적 사회화 기간. 길어요. 길어요. 네. 그 다음에 2차적 사회화 기간. 이렇게 나뉘어요. 이거는 내용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해요. 분류하는 거. 자, 그 내용이니까 1차적 사회화 기간에서는 뭐를 배우느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요. 기초적인 내용. 주로 어디서 하냐면요. 우리 가정이나 또는 또래 집단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걸 배워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예절이거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다음 2차적 사회화 기간은요. 2차적 사회화 기간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것들. 어떤 전문적이고요. 좀 더 심화된 내용, 어떤 심화된 내용을 배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2차적 사회기간은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 그리고 우리 요즘 대중매체 있죠. 뭐 TV 또는 인터넷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건 2차적 사회화 기간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사회화 기간을 1차, 2차 나누는 거는 뭘 가지고 나눈다?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자, 사회화는 학습이라 그랬어요. 자, 학습하는 곳이 사회화 기간이죠. 그럼 학습하는 내용. 자,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느냐,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느냐 해가지고 1차, 2차로 나누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팁이 있는데 무조건 1차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겁니다. 가정이나 또래 집단. 가정. 그 다음에 2차는 요거 빼고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목적으로 구분을 해요. 저희가 설립 목적.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만든 사회화 기간이냐 이거예요. 자, 이거 중요해요. 목적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화를 목적으로 세웠느냐 아니면 사회화가 목적이 아니지만 다른 목적으로 세웠지만 사회화도 같이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먼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세운 것을 저희가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불러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사회화를 같이 하는 것을 저희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요거예요. 공식적 사회화 기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공식적으로 사회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간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회화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사회화는 학습이죠. 그러면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뭐 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전부 다 공식적인 사회화 기간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바로 학교예요. 학교나 또는 우리 여러 다양한 직업훈련소 있죠. 이런 것도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돼요. 또는 뭔가를 가르칠 목적으로 이제 사회화를 목적이니까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면 무조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뭐다? 뭐가 목적이다? 가르칠 목적.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요리학원 있죠? 요리학원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요리학원도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목적으로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비공식은 뭐다? 이것 빼고 나머지 기타 등등등등등. 자, 비공식은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뭐다? 사회화 역할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사회화가 목적은 아니어도 사회화의 역할도 같이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으로는 1차고요.
목적으로는 비공식이다.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 가정이나 또래 집단이 그렇겠죠. 그다음 내용으로는 2차인데 목적은 공식이다. 그러면 학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회와 기관의 역할을 간단하게 잠깐 볼게요.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가정이 있어요. 가정. 자,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뭐죠? 위에서 내용으로는 1차예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목적으로는 비공식이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자, 그럼 가정에서 하는 일은 뭐냐?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를 수행하는 것이 가정이고요. 또는 기초라는 말도 쓰고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원초적 사회화 이런 말도 써요. 원초적 사회화. 기본적인 거. 그리고 가정은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성의 기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속담 나올 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면 가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래 집단 있죠.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은 사실은 친구를 말해요. 친구. 동네 친구 있잖아요. 동네 친구. 즉,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래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내용으로는 1차죠. 내용으로는 1차적 사회화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뭐를 배우죠? 그 친구 사이에서 어떤 역할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 배워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 학교는 내용으로는 2차예요. 2차적. 그 다음에 목적으로는 공식적이죠. 공식적 사회화기관. 학교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죠? 아무래도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기관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뭐 대중매체? 네, 대중매체는 2차면서 비공식이죠.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목적이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특징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쭉 올라가서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 지위하고 역할을 잠깐 볼 건데요.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를 말해요. 위치, 나의 위치. 그리고 지위에는 크게 2가지 지위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위는 귀속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지위가 있어요. 귀속지위는 속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선천적입니다. 선천적. 성취지위의 성은 이거 이룰 성자거든요.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천적 지위를 말을 해요. 귀속지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게 귀속지위예요. 예를 들면 아들인지 딸인지는 태어날 때 알고 있죠. 그 다음 집에서 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도 이미 정해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미 정해지거든요. 그런 것들. 아들인지 딸인지, 뭐 첫 장남인지 차남인지 막내인지 이런 것처럼 나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게 귀속지위고요. 성취지위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 또는 남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 남편은 무슨 지일까라고 본다면 얘는 성취지위예요. 왜냐면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내는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남편인가요? 아니거든요. 아내나 남편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죠. 즉 엄마, 아빠도 성취지위예요. 왜?